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KB 신한을 비롯한 4대 금융지주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은행 순이자 마진 증가와 함께 증권, 카드사 같은 비은행 계열사들의 수익 증대가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올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인 SKIE테크놀로지가 오는 28일과 29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증권사별 계좌가 많을수록 주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중복 청약 기회인 만큼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섭니다.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 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가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거래소는 다양한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백신 접종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 물량 공급이 이루어질지 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 기대만큼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지를 놓고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줄줄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주사 안에서도 은행이 아닌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의 1분기 순이익은 3조 9,68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올랐습니다. 대부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 2019년 3분기 실적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결과였음을 감안하면 올해가 사실상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4대 금융지주사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비은행 부문. 금융지주 실적에서 비은행 부문 기여도는 1년 새 평균 14%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올해 비은행 기여도가 50%에 육박합니다. 올해 증권사들은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나타냈습니다. KB증권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실현한 데 이어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세 배가량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세로 거래대금과 수탁액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비록 우리금융그룹은 2014년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탓에 증권 계열사 덕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카드사들도 코로나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57% 급증했습니다. 하나카드가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나타낸 가운데 KB국민과 우리, 신한카드 순으로 순이익 상승폭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동안 금융지주사들은 M&A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공들여왔던 상황. 비은행과 해외에서의 역량 강화가 향후 금융그룹 실적 개선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앞으로 호실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각 금융지주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이번에 지주사들이 이 비은행 계열사들의 덕을 좀 톡톡히 본 것 같아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비은행이 다 했다. 이런 제목들의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기여도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면요.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한 KB금융의 경우 윤종규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프루덴셜 생명 인수가 규모 면에서도 물론이고 실적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줬습니다. 기존 계열사였던 KB생명이 사실 1분기에 적자를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의 경우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올 1분기도 작년 인수했던 오렌지라이프 실적이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금융도 지난해 자회사로 편입한 아주캐피탈, 지금은 우리금융캐피탈이죠. 실적이 전년보다 34%나 늘어나면서 인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주식시장 호황 덕에 증권사가 좀 수혜를 보고 또 비대면 보복 소비 덕에 카드사도 실적이 좋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2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좋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주사들의 충당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손 비용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고요. 작년에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았잖아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거시 전망이 좋아지잖아요.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더 많이 쌓아야 될 요인도 비교적 적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2분기 실적도 이 카드사나 증권사 같은 곳들을 중심으로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등을 통한 카드 거래가 늘어서 이 추세는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최근 보복 소비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갑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명품, 이런 비싼 제품을 더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수익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마케팅 축소, 즉 비용 절감 이런 움직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다음 달 재개되는 공매도가 좀 관건인데요. 다만 증권사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몰린 사람들이 단기간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객이 늘고 있는 점은 보험사에게는 좀 악재로 꼽힙니다. 예. 1분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차 운행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사람들이 좀 따뜻한 봄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비은행 계열사의 활약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좀 비은행 부문이 약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지주사가 바로 우리금융인데요. 예. 다른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증권사나 보험사 등 이런 굵직한 계열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 인수를 통해서 1분기 비은행 기여도를 12.6%에서 18.6%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다른 지주사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하나금융의 경우에도 하나카드나 하나생명 그리고 최근 덕케이 손해보험을 인수해서 하나손해보험까지 편입시키긴 했지만 각 업권별로 보면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상대적으로 비은행 쪽이 좀 취약한 걸로 보인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M&A 같은 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인수합병 M&A입니다. 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증권사와 보험사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매물을 인수해서 이 지주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다른 지주사들과 같은 우위에서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매물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어로 꼽혔던 프루덴셜 생명이나 오렌지 라이프 이런 보험사들은 지금 KB와 신한이 현재 다 가져간 상태고요. 이후 소형 보험사 위주로 매물로 좀 거론되는 곳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금융에서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증권사 인수를 1순위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 화랑으로 이 증권사들 몸값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적합한 매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입니다.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에서 지주사들을 대상으로 몸집 불리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상 지주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기보다는 이런 금융 지원을 좀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가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최근 우리금융도 포스트 코로나에 우선적으로 대비를 좀 하고 인수합병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쟁에서 뒤처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몸집도 불릴 수 없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벌써부터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장 지수펀드 ETF와 상장 지수채권 ETN. 요즘 대세가 된 투자 상품들이지만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손수 찾아 나서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코스콤이 이런 정보를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TF와 ETN 등 ETP는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인 ETF는 4종류에 불과했고 순자산 가치는 3,44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상장 ETF는 무려 460여 개로 늘었고 그 가치는 56조 원을 넘어 몸집이 160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ETF와 ETN의 정보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플랫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달 출시한 코스콤의 애플리케이션 ETF 책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외 ETF 상품들의 보수, 배당, 상품 개요 등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수익률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유사 ETF 비교 등 개인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TF 책은 코스콤이 개발한 전문 투자자용 단말의 정보 분석 노하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코스콤의 설명입니다. 또 투자자들이 막대한 관심을 갖는 미래차, 코로나19, 원자재 등 테마 ETF의 분석 정보는 물론 국내외 ETF의 비교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정보를 직접 찾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눈에 띕니다. 고객들이 내가 어떤 테마가 가장 요즘에 핫하다라고 찾을 필요 없이 저희 앱에 들어오면 이 테마가 가장 핫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정보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제공하고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주는 서비스로 차별화된 ETF 책. 매일같이 쏟아지는 ETF의 홍수 속에서 투자자 개인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과 정보를 찾아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음반 판매 시장 호황에 힘입어 엔터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아티스트 활동 부재로 그간 기나긴 불황을 겪어왔지만 BTS를 비롯한 일군 아이돌들의 컴백 소식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오르며 글로벌 대세임을 입증한 BTS.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한 온라인 콘서트에서도 동시에 270만 명이 몰리면서 식지 않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 말 컴백을 준비 중인 BTS를 필두로 소위 일군 아이돌 그룹의 컴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엔터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음반 판매 실적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2분기 엔터테인먼트 업계 상위 4개사의 음반 판매 실적은 1,500만 장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이브에서는 BTS 외에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이 컴백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뉴이스트와 오늘 컴백한 엔하이픈까지 보이그룹 5팀이 무려 685만 장의 음반을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음반 판매 실적이 기대되는 곳은 JYP. 구장만으로도 1분기 21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스트레이키즈와 더불어 음반 판매가 남자 아이돌 수준으로 높은 트와이스 등 6팀이 218만 장을 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컴백하는 아티스트 수가 적어 2분기 다소 고전이 예상되는 SM과 YG 엔터테인먼트도 엑소와 빅뱅 컴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른 회사들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람이 자산인 좀 이런 섹터다 보니까 기존 아티스트 컴백 그리고 신규 아티스트의 이런 데뷔가 중요하고 비대면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했었고 혹시 향후에 그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원래 돈이 제일 수익이 잘 났던 지금 플랫폼이었거든요. 창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다. 특히 SM의 경우 연내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조만간 하늘길만 열린다면 공연 시장이 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콘서트를 개최해온 만큼 가파른 회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정부가 주말 사이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계약하면서 일단 한숨 돌렸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백신 접종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어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 해외와 비교한 우리의 백신 수급 상황, 먼저 정재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에 수천,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때 우리는 100명만 넘어도 벌벌 떨었으니까요. K방역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됐죠. 지금은 상황이 반대입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나라가 있는 반면 우리는 다시 대유행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미국이 부작용이 적은 모더나, 화이자를 2억 회 가까이 접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접종자 수 차이도 극명합니다. 첫 접종을 시작한 후 39일 만에 접종자가 100만 명, 다시 17일 만에 200만 명을 넘었지만 해외 선진국들의 접종 속도와 비교해보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인데요. 초창기 방역엔 성공했지만 낮은 감염률에 안심하다 백신 접종에 안일한 군뱅이 국가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4% 수준으로 전체 OECD 37개국 가운데 35번째입니다. 추가 계약한 2천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도 빨라야 7월부터 들어옵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도 본격적으로 접종되는 건 3분기부터입니다. 백신이 하나의 국가 패권으로 작용하는 현재 아직 우린 빠른 접종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은 총 4천만 회분입니다. 하지만 이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접종 속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26일 화이자 백신을 추가 구매해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확보 물량은 대부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25일 기준 백신 접종자 수는 약 226만 명. 정부 목표에 따라 6월까지 980만 명 이상을 접종하려면 하루에 약 16만 명 접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화이자의 경우 새롭게 접종하는 사람 외에 2차 접종자에 대한 물량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은 최대 12주라 2차 접종분까지 하반기 물량을 당겨 쓸 여유가 있지만 화이자 백신은 상황이 다릅니다. 26일 기준으로 화이자를 1차만 접종한 사람은 약 95만 명이며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4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25만 회분, 총 100만 회분이 도입됩니다. 5월에는 175만 회분, 6월에는 325만 회분이 들어오지만 계속해 늘어날 2차 접종자 수를 고려하면 6월까지 신규 접종 속도가 붙기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노쇼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속도를 내려면 백신 수급과 함께 접종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30-40% 정도 안 맞아버리면 열심히 맞으나마나 상당히 어려운 시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젊은 층들 접종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들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빠른 백신 수급과 함께 접종 수용도 상향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생산시설 부족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백신 공급자들은 뒤늦게 공장을 증설하거나 위탁 생산 파트너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내 백신 위탁 생산 업체들도 때 아닌 특수가 기대됩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위탁 생산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지만 80억 명분의 인구 수요 대비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품질 의약품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춘 국내 위탁 생산 업체들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받는 곳은 지난달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의 원액과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노바백스와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 자금을 위탁 생산 설비 확충에 집중한다고 밝힌 만큼 성장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노바백스의 경영진과 실무진이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해 국내 생산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 2천만 명분에서 추가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모더나 백신도 국내 위탁 생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더나가 한국 자회사의 설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지난 1월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한국과 백신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십제가 감염병 혁신연합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사전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모더나의 백신을 국내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해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 업체 후보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국내 백신 수급 차질 우려 속에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위탁 생산 업체로는 휴원스 글로벌과
이수 엣지스 등이 위탁 생산에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백신 공급자들의 국내 위탁 생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 또한 기대됩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뭐 정확한 그 도즈나 도주당 가격, 그다음에 뭐 마진 이런 거는 아직 좀 막연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숫자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마 하반기에 옥석 가리기.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위탁 생산 전초 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가 총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11월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화이자와 2천만 명분의 백신 추가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을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3일 공매도 재개에 앞서 공매도 상위 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 종목 등 공매도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합 상황실을 조기 가동하는 한편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 감시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18개사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선순환 경제와 같은 윤리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ESG 책임 투자를 선도하는 국민연금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경영계 고위급 기구인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주도 ESG 자율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수원은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 협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경영을 일궈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권가 소식 살펴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모주 청약 시장 다시 또 불을 지필 기업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모주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돼 설립된 SK IT 테크놀로지, 아이테크놀로지의 공모 소식인데요. 네. 이 예상 공모 금액이 약 7조 5천억 원인 대여급 IPO입니다. 특히 이번 5월 20일을 기점으로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여급 IPO 중에서 공모주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막차라고 부르면서 지금 관심이 큰 사안인데 오늘 공모가가 나왔죠? 네,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요. 네. 네, 지난 22일과 23일 SK 아이테크놀로지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됐고 공모가는 시장의 예상처럼 공모가 밴드 상단인 10만 5천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복 청약도 바로 전에 이뤄지는 만큼 열기도 그만큼 뜨거울 것 같은데 공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일반 투자자의 공모 청약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후 5월 3일 월요일에 환불이 진행되고요. SK IT의 상장은 다음 달 중순, 5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후 일정 꼼꼼히 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박혜린 기자와는 또 행복 회로를 많이 돌려봤는데 오 기자와도 한번 해보면 이제 공모주 청약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날까요? 가장 많이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투자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모가가 10만 5천 원에 책정이 됐으니까요. 이른바 따상이죠. 예.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이후에 상한가를 또 기록하게 되면요. 27만 3천 원까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이때 공모주 한 주당 차익이 27만 3천 원에서 10만 5천 원을 뺀
16만 8천 원,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대여라고 불렸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당 한 10만 원 정도 수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또 공모주 물량에 대해서도 중복 청약 마지막 기회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복으로 받게 되면 얼마나 또 많이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이 중복 청약 마지막 혜택인데요. 이번에 SKI 테크놀로지의 공모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으로 총 5곳입니다. 네. 즉, 이 5곳에서 모두 균등 배분을 받게 되면 최대 5주 이상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투자자 대상 물량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이 46%가 넘고요. 한국투자증권이 32%가 넘습니다. 네. 즉, 이 두 증권사만 봤을 때 물량이 약 80%에 해당하는 겁니다. 반면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처럼 배정 물량 비중이 적은 곳도 있는데요. 물량이 많은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시면 2주에서 3주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량이 적은 곳으로 청약을 신청하시게 되면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투자자가 더 많아지면요. 이게 추첨으로 배정이 전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은 반드시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일단 배정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 놓은 증권사를 통하는 게 유리하다. 좀 이런 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청약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하시는 게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배정 물량이 많은 증권사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이제 SK증권이 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SK증권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증권사인데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당시의 청약 결과를 참고하시면 SK증권이 왜 유리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시 SK증권을 통한 공모주 청약이 총 11만 6천 건 정도 됐습니다. 당시 6개 증권사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SK증권보다 배정 물량이 훨씬 적었던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 청약한 투자자들보다도 더 적은 투자자들이 참여한 건데요. 네. 경쟁률이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 이 균등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SK증권이 더 유리했던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눈치 게임인 것 같기도 한데 SK증권이 더 유리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SK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새롭게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기존의 청약 투자자 수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청약 참여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또 배정 물량은 5개 증권사 중 3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 SK증권을 통한 청약이 균등 배정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사안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밖에도 또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 먼저는 환불일이 4일 이후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금 환불은 이틀 후, 2일 이후에 이뤄지는데요. 이번 IET 테크놀로지의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껴있기 때문에 네. 4일 이후에 환불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등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투자자들이라면 이자가 조금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또 여러 증권사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증권사들마다 또 조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공모 청약일 당일에 계좌를 개설하고도 또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는 증권사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증권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하는 5개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청약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또 청약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SK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은 청약일인 28일 이전, 그러니까 27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셔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 청약 관련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오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HMM이 아시다시피 날개를 달았습니다. 무려 삼성전자 다음으로 또 거래 대금이 많은 코스피 종목이었는데요. 해운주들 또 어떤 이슈가 적용되고 있는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시다시피 해운주들의 날이었습니다. 뭐 HM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오늘 같이 50위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죠. 무슨 일입니까? 네, 화물 대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할 물량은 많은데 실을 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 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운임 단가가 치솟겠죠. 그래서 HMM과 페노션 등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페노션은 6% 넘게 상승을 했고 오늘 하루만 봐도 두 기업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3개월 전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HMM은 한 155% 정도 올랐고 페노션은 5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급등했지만 상승률로만 보면 HMM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자, 일단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해운주 관심이 또 워낙 커지는 시점이다 보니까 HMM과 페노션은 어떤 기업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HMM은 컨테이너선을, 페노션은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컨테이너들이 실려있는 이런 배를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사진 한 장 볼까요? 컨테이너선과는 이제 외관도 조금 얼핏 봐도 다르죠. 예. 네, 이런 배는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컨테이너선은 완제품이나 가공품 등을 실어 나르고 벌크선은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등 이런 원자재를 주로 실어 나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뭐 운반을 하는 건 같지만 완제품이냐 원자재냐 그렇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투자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자료들도 다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선은 뭐 수출 물량 등을 봐야 할 거고 원자재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또 운임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을 볼 때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를 보고 벌크선을 볼 때는 발틱 운임 지수 줄여서 BDI를 봅니다. 네. 보시다시피 두 지수 모두 굉장히 치솟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리한 분들이라면 궁금하실 겁니다. 둘 다 운임이 급등한 것 같은데 주가 상승률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뭐 설명을 들으니까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건 알겠지만 네. 그래도 또 HMM이랑 페노션이 같이 또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또 페노션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벌크선은 컨테이너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 장벽이 낮기도 하고요. 또 화주와 대부분 5년 이상, 10년 안팎으로 장기 계약을 맺고 전용선처럼 운영이 됩니다. 컨테이너선은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가량으로 계약을 맺고요. 즉 벌크선은 컨테이너선과 비교해 업황에 따른 운임이 그때그때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시황에 덜 탄력적으로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컨테이너선이 업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연하게 또 실적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증권업계에서 추정하는 올 1분기 HMM과 페노션의 실적입니다. 실적 상승폭이 꽤나 차이가 나죠. 네. 페노션만 한번 볼까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좋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해서 보면 1분기가 통상 비수기인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영업 실적 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들 감안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 주가 상승이 말해주듯 증권업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실적주를 고르기 전 봐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1분기 실적은 사실 지난해의 경우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시기라 이 기저효과로 많은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할 겁니다. 2분기 실적까지 봐야 하는데요. 증권업계에선 페노션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지금 이렇다라고 한다면 운임 효과가 2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는 뜻일까요? 네, 보시다시피 1분기와 비교해서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선 최근 BDI의 급등 효과가 2분기부터 큰 폭의 영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철광석과 석탄, 물동량이 되살아나고 있고 곡물 수확기를 맞아 한동안 BDI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페노션에 물 들어올 때 노를 굉장히 잘 젓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217척의 선대를 운영을 했는데 최근 240척가량으로 운영 선대를 이렇게 대폭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확장 기조는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요. 또 최근 한국 기업 평가 또한 페노션에 대해 단기 용선 비중을 높이고 탄력적인 선대 운영으로
매도 리스크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라며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2분기에 그래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안심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 KB증권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HMM 등 우려감을 꼽은 적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펜오션 주주분들에게는 좀 힘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네, 간략하게 대신증권은 목표가 8,500원을, 하나금융투자는 8,4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펜오션 오늘 종가가 한 7,400원 정도인데요. 1,000원 정도 더 높게 목표가가 책정됐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서 2분기까지 좀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또 하나 꼽아볼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베스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최근 목표가를 50%가량 올려잡았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50%나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또 잘 준비를 해주신 게 저희가 이제 2월 말쯤에 효성 네. 첨단 소재를 한번 다뤘었는데 그 이후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한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아요. 네,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얘기부터 계속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기대를 받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좋을 걸로 예상이 나옵니까? 네,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당초 증권업계에서 추정한 전망치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62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이보다 150억 원 가량 더 많은 773억 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얼마 전에 나온 건데 다시 또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단순히 계산해봐도 한 15% 더 잘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네요. 네, 그리고 키움증권은 이달에만 목표가를 2번이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통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 안에 목표가를 2번씩이나 올려잡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례적이잖아요. 네, 이례적입니다. 키움증권이 주목한 건 효성 첨단 소재 아라미드 사업입니다. 아라미드는 항공기나 광 케이블 등에 쓰이는 고기능성 슈퍼 섬유입니다. 네. 총알도 뚫지 못하고 불 속에서도 타거나 녹지 않은 내열성과 아무리 힘을 가해도 늘어나지 않는 뛰어난 인장 강도를 가진 섬인데요. 네. 최근 5G 케이블 보강제 등 산업 곳곳에 사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완전체 섬유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수요 증가 효과를 보는 거네요. 네, 더 중요한 건 2분기부터 증설 효과도 누릴 전망이란 점입니다.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효성 첨단 소재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효성은 현재 아라미드를 연간 1,350톤 생산할 수 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추가 생산을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증설분이 가동을 하면 생산 능력은 3,850톤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증설을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해 마진율 또한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효성 첨단 소재 하면 타이어 코드 얘기가 또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업계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세계 승용차 2대 중 한 대는 효성 첨단 소재의 타이어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업황 좋습니다. 국내 업황 개선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마진율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움증권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 수급과 관련한 우려가 존재하긴 하지만 성수기 효과로 타이어 보강제 부문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사업 섹터들 모두 다 좋은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탄소 섬유 쪽은 어떻습니까? 네, 기억을 잘하고 계시는데 네. 아라미드만큼이나 주목받던 게 탄소 섬유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탄소 섬유는 이 원사 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배의 강도 또 7배의 탄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월 정 총리가 효성 첨단 소재 공장을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본 것도 지금 보시는 탄소 섬유로 만든 자동차 휠이었는데요. 증권업계에선 내년부터 탄소 섬유의 본격적인 증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개선세를 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일단 증권업계에서 보는 또 전망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연간 전망치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에선 올해 효성 첨단 소재 매출액이 37% 정도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89%, 2060%가량 증가할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1분기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을 기대되는 만큼 이 자료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긴 기간 실적 기대 받아가는 종목들 오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백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나도 모모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월요일인 만큼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가상화폐 시세 보느라 혹시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행복은 코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좀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마음이 아픈데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가상화폐로 돈 많이 벌까 봐 불안하십니까? 많이 불안하죠. 아, 그건 네. 불안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시세 확인하려고 스마트폰 자주 보다가 거북목 현상 있으신가요? 그 시세 확인은 안 하지만 거북목은 있습니다. 네, 역시 재미가 없었는데요. 네. 여기에 모두 해당된다면 바로 가상화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상화폐 증후군이요. 네. 요즘에 비트코인 개당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가슴앓이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투자자들 요즘에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위에 잃었다는 사람은 많은데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2월 기준으로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설된 계좌 수가 250만여 개 정도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3월과 4월을 포함하면 이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관련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를 좀 추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조 단위 규모가 오가는 이런 시장에 대한 규모도 추산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예 관여를 안 한다고 밝혔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손실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보지 않는 가상화폐의 손실까지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나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8년에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이 많았을 때 가재 도구를 부수거나 또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투자가 여기에 몰려들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좀 수수방관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사실 가상화폐 허점으로 꼽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더 높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사서 이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투자 위험성이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위한 해외 송금이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 공직자들 스스로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는 공직 윤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든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K 할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는 할매에도 K가 붙습니까? 네, 할머니를 귀엽게 표현하면 할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영화 미나리에서 그려진 K할매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좋아하고 또 따라하려는 젊은 층들이 많아져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한국인 최초 오스카 연기상 수상이라는 큰 업적을 세웠는데 네. 할머니를 따라하는 젊은 층이라고요? 네, 일단 할머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구독자 80만이
1000만이 넘는 유튜버 밀라논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로 인기를 끌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배우 윤여정 씨 역시 20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션 온라인 플랫폼 광고 모델로 등장해서 니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대사로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MZ세대들이 할머니 입맛에 맞는 뭐 음식과 또 할머니 옷장에서 나올 법한 옷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이런 세대들의 어떤 할머니를 따라하는 것을 두고 할메니언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용어네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패션 상품들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뭐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할아버지 같은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할미룩으로 뭐 많이 불리는 할머님들이 입으시는 뭐 니트나 또 카디건, 꽃무늬 이런 옷차림 등이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무신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A라인 스커트 같은 롱 스커트의 어떤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270%나 상승을 했고요. 또 카디건 판매량도 164%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스타벅스는 현미나 검정콩이 들어간 음료를 한정 메뉴로 내놓는 등 할머니 입맛을 공략한 그런 제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 혹시 이 기자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MZ 세대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밀레니얼 세대인데 뭐 이 기자도 뭐 밀레니얼 세대 거의 끝자락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어쨌거나 뭐 밀레니얼 세대지만 할메니얼이라는 말은 저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네. 할아버지들이 따라하는 이 젊은 남성, 할아버지들을 네. 그런 남성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유독 이 할머니를 따라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아지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앵커와 저를 딱 봤을 때 그 비교가 좀 적합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완고하고 또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따라하기 그렇지만 할머니는 할 말을 하면서 또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할머니가 또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맞벌이 세대를 부모로 둔 MZ세대들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또 패션은 기본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2030 젊은 층들에게 노년층 패션이 새로운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아버님들은 조금 각성을 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과거는 접어둬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혹시 접어둬야 할 과거 있으십니까? 좀 많은 편입니다. 아, 많으세요? 네, 당황했는데요. 어쨌든 그 기존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접어둬야 될 정도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됐는데요. 새로 나올 폴더블 스마트폰은 그 폴더블, 기존의 폴더블을 또 접어둬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전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가 하반기에 출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출시를 앞두고 해외에서 가상으로 만든 렌더링 이미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다르게 두 번 접히는 이중 접힌 폴더블 폰인데요. 옷장과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가운데 큰 화면이 있고 양 옆으로 힌지가 작은 화면을 달아주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기기를 접게 되면 왼쪽에 쿼드 카메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블릿처럼 사용이 좀 가능하다. 네. 그 기능 면에서 좀 스마트폰 이상의 뭔가를 제공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드는데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방식의 렌더링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3중으로 접는 트리플 폴딩 방식인데요. 위에서 보면 G자로 접히게 되는 건데 다 펼쳤을 때 크기는 3배로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화면을 모두 접었을 때 크기는 전작과 좀 비슷하고요. 한쪽 면에는 힌지 부분까지 연결되는 외부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렌더링 이미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IT 유튜버나 IT 매체에서 이제 뭐 신제품에 대한 유출이나 특허 정보를 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좀 3D 그래픽으로 만든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렌더링 이미지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확실히 이런 디자인의 제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특허 출원과 상용화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온 것도 업계에서는 일단 2중으로 접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휴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3중으로 접히는 UTG 같은 경우 울트라 얇은 유리 강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2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되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 신제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플도 폴더블 폰에 가세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플러스백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헬스케어 섹터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95%, 선전 종합지수 0.89%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 역시 0.84% 하락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섹터가 1% 넘게 오르면서 장 초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인도를 비롯해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헬스케어 섹터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 밖에 천연자원과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계속되면서 증시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전날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외교협회와의 대담에서 민주주의 형식이 미국과 다르다고 중국의 권위와 전제에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인권의 이름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인위적으로 분열과 대립을 조장한다면 혼란과 재앙만 야기할 것이라며 미국 측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글로벌 소식도 체크하겠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중국에서 테슬라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틈을 타 첫 전기차를 선보였는데요. 순조로운 초기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도 애국 소비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사이리스는 화웨이와 합작해 출시한 전기차 SF5 화웨이즈 슈안이 출시 후 이틀간 3,000대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차량은 사이리스의 기존 전기차 SF5에 화웨이의 전기차 기술인 하이카 시스템을 장착한 모델로 화웨이가 제작한 전기차가 일반 고객에게 팔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오전 8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기업 소식으로는 현대차가 고성능 SUV인 올뉴 코나를 공개하고 삼성 SDI가 1분기 실적, 두산 인프라코어도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부자가 돼야 합니까? 정부가 부동산에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젊은 세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면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쉽게 자산을 축적해왔다. 2030 세대에겐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덕분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망 섞인 탄원이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 월급으론 도저히 내 집 마련을 꿈꿀 수도 없고 상대적 빈곤으로 자녀를 낳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이미 자신들의 앞날이 확정돼 버린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 이 말은 사실 이 청년에게 뭐라도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달라는 외침과 같습니다. 취업과 창업을 통해 얻는 건강한 소득이 미래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 이 청년 세대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진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기성세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고민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one said I'm bored, you're old, I think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 I threw my cup and got up.